11월의 차가운 밤이었어요. 한강 다리 밑 신문지 몇 장이 제 이불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따뜻한 집에 살았어요. 제 방이 있었고 따뜻한 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강수 72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민수라는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 게 2년 전이에요. 며느리 수정이가 들어왔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편하게 지내라고 했고 식사도 잘 챙겨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밥 먹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애기 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 방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수저를 놓았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자냐고 물었죠.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니 솔직히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요즘 다들 그렇게 산다며 노인정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오히려 제가 더 편할 거라고 했죠.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40년을 산 집, 아내랑 함께 꾸렸던 집, 그 집에서 나가라고요. 일주일 안에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짐을 쌌어요. 옷장을 열었죠. 아내가 사준 옷들, 명절 때 입으려고 아껴뒀던 옷들, 큰 가방 하나에 겨우 들어가더라고요. 사진첩을 펼쳤어요. 아내 젊었을 때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손자 태어났을 때 사진. 눈물이 났어요. 이 사진들도 버려야 하나. 몇 장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아들이 돈 봉투를 줬어요. 200만 원. 이걸로 방 구하라고 했죠.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기용품 사야 해서 이게 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더는 못 준다고. 저는 그냥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철컥.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역 앞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중개인 아저씨가 안내했죠. 보증금 없고 월 35만 원. 화장실은 공용이라고 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2평도 안 되는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도 없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사냐고 물었더니 다들 여기서 산다며 어떠냐고 했어요. 할 수 없었죠. 첫날 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사람 게임하는 소리. 반대편 방에선 전화 통화 소리. 엄마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는 소리.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계산했죠. 200만 원. 월세 35만 원씩 내면 6개월. 6개월 후엔 어떻게 하지? 국민연금 30만 원으로는 월세도 못 내는데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는 편의점이었죠. 일자리 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너무 연세가 많다고 했어요. 야간 근무는 힘들 거라고. 두 번째는 음식점.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했죠. 힘든 일인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원한다며 거절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거절당했어요.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죠. 대기자가 50명. 한 2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30곳을 찾아다녔어요. 발이 부르텄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교통비만 나가더라고요. 돈은 점점 줄어들고 통장 잔고가 보였어요. 153만 원.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죠. 아들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돈이 떨어져 간다고 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돈 달라는 거냐고. 애기용품 값도 부족한데. 아들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들도 애기 때문에 힘들다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지금은 못 준다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했는데 뚝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고시원 복도 벽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어요. 3개월째 되는 날,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월세를 내라고 했죠. 통장을 확인했어요. 28만 원. 월세가 35만 원인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이번 달까지만 기다렸다며 짐 싸라고 했어요. 1시간 후, 제 짐이 문 앞에 나와 있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찜질방으로 갔죠. 입장료 8,000원. 하루 8,000원이면 한 달이면 24만 원. 고시원보다 싸네. 찜질방 바닥에 누웠어요. 따뜻하긴 한데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관리인이 깨웠어요. 숙박시설이 아니라서 여기서 계속 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계속 이러면 출입금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11월인데 춥더라고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신문을 덮고 앉아 있었죠. 밤에만 찜질방에 갔어요. 12월이 됐어요. 돈이 바닥났어요. 통장에 3만 원. 찜질방비도 없었죠.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계시던 노인분이 말했어요. 배고프냐고. 저기 교회 가면 무료 급식한다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어요. 처음 가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지하에 긴 줄이 서 있더라고요. 노인들, 노숙자들, 장애인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줄을 섰어요. 앞에 계신 할머니 등이 구부정하고 뒤에 계신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시고 배식을 받았어요. 스테인리스 쟁반,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그리고 반찬 2가지. 감사하다고 했죠. 자리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7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제는 찜질방도 못 가게 됐어요. 8,000원도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지? 발걸음이 한강으로 향했어요. 다리 밑. 거기 노숙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골판지 박스를 깔고 누워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골판지를 주웠어요. 신문지도 몇 장 주웠죠. 그게 제 이불이었어요. 첫날 밤. 추웠어요. 너무 추웠죠. 바람이 불 때마다 뼈 속까지 시렸어요. 이렇게 얼어 죽는 건가? 아들 생각이 났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지내던 12월 중순 어느 날 무료급 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어요. 따뜻한 거 사 먹으라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10,000원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거지로 보이는구나.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10,000원은 지금의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어요. 붕어빵을 살까? 아니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까? 고민하던 그때 길 건너편에 복권 판매점이 보였어요.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샀었거든요. 이번엔 될 것 같다며 좋아하던 아내. 적은 금액도 당첨된 적은 없었지만 꿈이라도 꿔봐야 한다고 했었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갔어요. 로또 한 장 달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하나 뽑았죠. 5,000원을 내고 복권을 받았어요. 숫자를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남은 돈 5,000원으로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샀어요. 그게 그날 제 저녁이었어요. 다리 밑으로 돌아왔어요. 골판지에 앉아서 차가운 김밥을 먹었죠. 그래도 배는 불렀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토요일 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TV에서 복권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아, 맞다. 복권 샀었지.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복권이 나왔어요. 첫 번째 번호 7번. 복권을 펼쳤어요. 7번이 있었어요. 두 번째 번호 15번. 15번도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번호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거짓말처럼 내 번호와 일치했어요. 결국 마지막 번호와 보너스 번호까지 내 번호가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등 당첨이었죠. 이게 진짜인가? 며칠 동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복권을 계속 꺼내서 확인했죠. 진짜야. 진짜 맞았어.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은행도 안 열고 복권 본사도 안 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떨리는 손으로 복권 본사에 전화했어요. 당첨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번호를 불러주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1등 당첨이라고 말해줬어요. 화요일에 복권 본사에 갔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1등이 맞다고 눈이 커졌어요.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1명. 당첨금은 50억. 세금 떼고 35억 정도 받는다고 했어요. 35억. 저는 그냥 멍했어요. 며칠 전까지 노숙자였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돈을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호텔 방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민수라고 떴죠. 3개월 만에 연락이었어요. 받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복권 당첨을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뉴스에서 봤다고 했어요. 이강수 씨 72세 서울 거주라고 당첨자의 신상 정보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맞지 않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들은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대박이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며느리는 언제든지 오시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사흘 후 택시를 타고 아들 집에 갔어요. 현관 벨을 눌렀죠.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나왔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지요. 며느리가 슬리퍼를 갖다 준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아기 방도 만들어져 있고 며느리가 차를 내왔어요. 제가 녹차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죠. 저는 그냥 웃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그동안 많이 힘드셨냐고 물었어요. 아버님께 많이 죄송하고 너무했다고 말했죠.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 가족으로 함께 살자고. 제 방도 예전보다 더 좋게 다시 만들었다며. 아들이 방을 보여줬어요. 정말 깨끗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새 침대, 새 장롱, 에어컨까지.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당첨금이 얼마냐고 물었죠. 본심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 떼고 35억이라고 했어요. 순간 며느리 눈이 반짝였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침을 삼켰죠. 며느리가 계산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들한테 10억만, 아니 5억만 달라고 했어요. 애기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들도 거들었어요. 손자 잤냐고. 손자 잘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한 푼도 안 준다고.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당첨금은 전액 기부한다고 했죠.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돈을 기부하냐고. 가족이 먼저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놨어요. 너희가 가족이냐고 물었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라도. 민수야.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고시원에서 쫓겨났다고. 찜질방에서 잤다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건 자기들도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무료급식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했다고.
한강 다리 밑에서 신문지 덮고 잤다고. 그때 너희는 뭐 했냐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편하게 잤겠지? 아들이 무릎 꿇었어요.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죠.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날 쫓아냈을 때, 전화했을 때 끊어버렸을 때, 그때 죄송하다고 했어야지. 내가 돈 생기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진심이냐고 말했죠.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는 알았다고 말해줬어요. 길거리에서 노숙자 할아버지 만났을 때 날씨가 춥다며 신문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고.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었다고. 지나가던 아가씨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혈육은 그냥 피만 나는 거더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울먹였어요. 며느리가 매달렸어요. 잘할 거라고. 진짜 잘할 거라고. 늦었다고 했어요. 이제 가보겠다고. 일주일 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제가 단상에 서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준비한 원고를 펼치고 저는 3개월 전까지 노숙자였다고 말했어요. 가족에게 버려져 길거리에서 잤다고. 추웠고 배고팠고 외로웠다고. 그런 저를 살린 건 가족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 돈으로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 뒤편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카메라가 그쪽을 비추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따뜻한 집 노인 쉼터 개소식 날이었어요. 3층 건물에 50명이 함께 살 수 있죠. 무료 숙식에 건강검진, 취미활동까지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도 길거리에서 살았다고. 이젠 집이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개소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왔냐고 물었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 줄 건 이미 다 줬다고.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준 거 기억하냐고. 그게 다 내 돈이었다고. 이제 내가 내 돈 쓸 차례라고 했어요. 가라고. 그리고 다신 오지 말라고. 아들은 돌아섰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지금 저는 쉼터에서 살아요. 원장 선생님이랑 다른 어르신들이랑 함께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죠. 어제는 바둑도 뒀어요. 오랜만에 이겼어요. 따뜻해요. 3개월 전 한강다리 밑에서 떨던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복권 대신 그 10,000원으로 밥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날만 배불렀겠죠. 하지만 복권을 샀고 50억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전부가 아니에요.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 순 없어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당신도 선택하세요. 당신을 진짜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하세요. 매정한 혈육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따뜻한 집 노인 쉼터는 현재 100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